안녕하세요. 무더위에 장마에 코로나까지 정신없는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루하루 건강 챙기시며 활기차게 보내셔야 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속 시원한 동치미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쥐뿔도 없으면서 잘난 척하던 시모에게 날리는 능력 있는 며느리의 한방. 그럼 시원한 동치미 한 그릇 들이키러 출발해 볼까요? 저는 톡톡사연 박주환입니다. 저는 이혼녀입니다. 생각해보니 이혼한 지 햇수로 몇 해가 지났네요. 가끔은 제가 결혼했고 이혼을 했다는 것이 안 믿어질 때도 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20대 아가씨에 머물러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혼을 하고 한동안은 제가 이혼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이혼을 해서 좋은 점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제 인생 이야기는 바로 제 이혼 스토리와 시모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섬유사업 하시는 부유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부잣집 외동딸로 철없이 자라던 제가 운명이라 믿었던 가난한 집 아들과 결혼하게 된 것은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진학했다가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 당시 연애하던 남자친구와의 사이에 아기가 생기는 바람에 얼떨결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부모님은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저에게 아기를 포기하라고 강요도 하고 병원으로 끌고 가시기도 했지만 저는 끝까지 내 인생이니까 내가 선택하겠다고 우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짓이었지만요. 저는 그렇게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고 한동안 친정과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결혼하자마자 3개월 후 아기를 낳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죠. 시부모님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카드값이며 뭐며 형편 안 좋은데도 항상 중고라도 외제차를 타야 했고 철마다 백화점에 드나들며 옷을 장만하곤 하셨죠. 그런 돈들을 포기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계속 집안은 돈에 허덕였습니다. 남편 역시 돈이 있든 없든 일단 자신이 쓰던 브랜드를 써야 하고 가구 하나도 저렴한 것을 사는 법이 없었죠. 아기가 태어나고 제가 아이 키우는데 몰두하는 동안 남편은 농산물 도매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찍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는 남편의 생활에서 저와 아기와 함께하는 시간은 없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아기를 돌보다 지쳐서 잠들고 또 아기 칭얼거리는 소리에 깼죠. 그렇게 혼자서 하루 종일 아기를 돌보다 보니 제때 머리 감을 수도 없었고 끼니 역시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없었어요. 손톱 하나 제대로 깎을 시간 없고 화장실에 볼일 보는 것조차 쉽지 않았죠. 시어른들은 가끔 아기가 보고 싶다고 연락도 없이 찾아오거나 식사까지 2끼 이상 얻어먹고 가셨어요. 저는 우는 아기 젖먹이랴 제가 젖먹이는 것을 빤히 민망하게 보고 있을 정도로 배려 없는 시부모님 치닥거리하랴 나중에는 정신이 멍하고 아무 의욕도 나지 않을 정도로 시댁 식구들과 육아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이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제 남편이 딱 그 짝이었어요. 육아도 시댁 식구들 치닥거리도 모두 제 몫이고 제가 친정의 발길 끊었다고 사위 노릇도 전혀 하려 하지 않았죠.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저 풍족한 가정 환경에서 편하게만 살아서 제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았는지 많은 것을 누렸는지 몰랐던 것이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왔다고 집에서는 육아든 집안일이든 아무것도 않고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으려 했고 저에게 생활비라며 한 달에 딱 100만 원만 주었습니다. 그 100만 원으로 저는 3인 가족이 먹을 음식을 만들고 아기가 쓸 생필품과 제 용돈을 써야 했어요. 너무너무 빠듯했고 숨막힐 것 같았지만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아가씨 때부터 좋아해서 매일 사 먹었던 브랜드 커피숍도 가지 않고 가끔 동네 작은 커피숍에서 가장 저렴한 커피를 골라 마셨어요. 그런 날도 일주일에 1번이나 2번 정도였죠. 백화점 가서 가격은 안 보고 그냥 예쁜 옷을 다 사곤 했던 제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장 저렴한 옷만 골라서 할인 쿠폰까지 써서 옷 사곤 했어요. 그렇게 겨우 새 옷을 1번 사 입은 날이면 남편은
돈 아껴 쓰지 않고 또 쇼핑했다며 절 타박하곤 했죠. 그렇게 하루하루 찌들어 살다 보니 너무 서럽고 힘들어 그냥 부모님 말씀대로 남친과 헤어지고 아기도 지우고 선보거나 공부를 더 했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풍요롭고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기에게 미안해 자고 있는 아기를 부여잡고 오열을 하던 밤도 있었죠. 너무 지쳐있다 보니 나중엔 친정 식구들 얼굴도 가물가물했어요. 아기 낳고 아기가 유치원 갈 때까지 연락을 아예 하지 않았으니 그럴만도 했죠. 저는 스스로 자처해서 고아가 된 듯 고립되어 있었죠. 그런 제 결정이 남편과 시댁 식구들 입장에서는 저를 더 함부로 하고 편하게 대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죠. 저는 그렇게 결혼 생활이 3년 차에 접어든 어느 날 TV 드라마에서 친정엄마가 죽어서 우는 여주인공의 모습을 보다가 문득 엄마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엄마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너무나 궁금하고 또 그리웠습니다. 비록 반대하는 결혼을 했을지언정 자존심 때문에 한 번도 연락 않고 손주 얼굴도 안 보여드린 것은 제가 잘못한 것이었으니까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미친 척하고 짐을 싸고 아기를 데리고 버스를 탔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너무 보고 싶었고 내가 아기 데리고 가는데 설마 내치진 않겠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친정 동네 정류장에 무턱대고 내렸습니다. 청가방을 질질 끌면서 우는 아기를 달래고 친정집으로 향하는 골목어귀를 힘들게 걷고 있을 때 옆에서 고급 세단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차는 제 옆에 멈추더니 창문을 내리더군요. 바로 엄마였습니다. 너 이게 무슨... 엄마... 엄마는 황급히 차에서 내리더니 아기와 아기 짐을 받아들고 절 태웠어요. 오랜만에 타본 고급차는 정말 푹신하고 좋았습니다. 내가 한때는 이런 차를 타고 엄마와 백화점 쇼핑을 다녔다니 그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는데 아니었어요. 현실이었습니다. 엄마는 화가 나셨는지 속이 상한 건지 저를 차에 태우고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저 아기만 쳐다보고 계셨죠. 그래도 아기가 귀여웠는지 아기 옹알이에 간신히 미소 지으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친정집에 가서 며칠을 쉬다 왔습니다. 엄마는 내가 너무 몸이 상했다며 전복죽을 써오라는 등 대게를 수산시장에 가서 사오라는 둥 난리를 피고 아기 물품이 다 너저분하다며 사람을 시켜 백화점 가서 비싼 것들로 다 바꿔오라고 하고 제가 푹 쉴 수 있도록 며칠 아기 봐줄 이모를 구해주고 저를 데리고 가서 제 옷가지며 가방이며 그런 것들을 다 사줬어요. 그리고 절 외면하고 있는 아빠에게도 잘 이야기해 주셨죠. 오죽했음 저런 꼴로 자존심 다 굽히고 집에 찾아왔겠냐고. 당신도 이제 그만하라고. 본인 선택인데 어떻게 하냐고. 그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주며 살자고. 저 어린 손주를 보고도 계속 모른 척 할 거냐고 말이죠. 아빠는 며칠 그렇게 저와 말씀도 안 하시다가 제가 정원에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있을 때 오셔서 그랬어요. 그래, 아기 이름이 뭐라고? 하영이요, 아빠. 하영이? 예쁜 이름이구나. 그래, 어떻게 지냈냐? 아빠, 나 너무 힘들어요. 아빠 말씀을 들을 걸 그랬어요. 저는 아빠의 다정한 말 한마디에 무너져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는 그런 제 등을 말없이 쓸어주셨죠. 저는 그렇게 친정에 머물면서 부모님께 사죄드리고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너무 빠듯하게 사는 게 안쓰러우셨는지 저에게 남편 몰래 비상금으로 쓰라면서 꽤 큰 돈을 지어주시고 조만간 집으로 차를 한 대 보낼 테니 그 차를 끌고 다니라고 하셨어요. 사위에게 대놓고 돈으로 주지 않는 것은 혹시나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라고도 덧붙이셨죠. 그리고 앞으로는 먹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거 불편하면 친정에 들러 해결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전 그제야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았어요. 제 예전 생활로 돌아가는 것 같았죠. 사실 남편과 살고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가기가 너무나 싫고 끔찍했어요. 구질구질하고 말 많고 제 자유라곤 하나도 없는 그 집. 진짜 내가 왜 이런 남자랑 결혼까지 했는지 이해되질 않았죠.
어쩌면 그때서야 콩깍지가 벗겨졌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저는 며칠씩 친정에 들르면서 그 힘든 생활을 버텨냈습니다. 친정에 가면 저는 공주였는데 시댁에 가면 전 무술이었어요. 그런 괴리감을 견디기 어려웠고 그런 것들이 싫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그만 갈라서고 혼자 편하게 아기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새벽에 일찍 나서는 남편 직업도 싫고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한다는 것으로 집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 태도도 너무 싫었습니다. 그렇게 이혼 생각이 굴뚝같이 심해지던 어느 날, 저는 결국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죠. 이혼을 하고 싶은데요. 혹시 폭력이나 바람 같은 결정적인 사유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경제력은 있으세요? 재산 분할할 때나 가정 기여도를 따질 때 경제력을 중요하게 보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 할 말이 없었어요. 경제력. 저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골똘히 생각했죠. 어쩌면 결혼하고 나서 내가 그렇게 무시당하고 집안에 혼자 틀어박혀 있어야 했고 남편이 그렇게 유세에 떨었던 것이 경제력 때문이었구나 하는 생각요.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그렇게 법적으로 크게 보는구나. 내가 친정이 잘 살아도 내 스스로 직업이 없기 때문에 얕잡아 보였을 수 있겠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자 뭔가 직업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엄마와 상의하기 위해서 친정으로 찾아갔어요. 엄마, 나왔어요. 오늘 상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딸, 어서 와라. 안 그래도 아빠가 넣어준다고 선물을 마련해 두셨지 뭐니. 좀 늦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 자, 집 앞으로 나가볼래? 뭔데 그래요? 집 앞 도로에 나가보니 제가 아가씨 시절 꼭 한번 사고 싶었던 하얀색 고급 외제차가 눈부신 자태를 뽐내며 서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뭐라 말도 못하고 부모님을 바라봤죠. 혼수도 못 해줬잖니. 그냥 결혼할 때 해준 게 없어서 마련한 것이니 아기랑 어디 갈 때 쓰거라. 아빠, 엄마, 너무 비싼 차인데 감사합니다. 얼른 타봐. 아휴, 우리 딸하고 잘 어울리겠다. 너무 예쁘지? 이 차. 전 그렇게 제 드림카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서 카시트를 사고 아기를 태워야지 생각하면서 룰루랄라 돌아왔죠. 그런데 남편이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 먹고 있더군요. 어디 갔다 이제 와? 엄마가 저녁 먹재서 잠깐 나왔는데. 친정 좀 갔다가. 이제 출가 외인인데 거긴 왜 자꾸 드나드니? 어머, 너 손에 든 그게 뭐야? 차키야? 네. 친정에서 차를 좀 빌려주셨어요. 분명 사주셨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전 빌려줬다고 둘러댔어요. 어머, 사돈께서 내 차 취향을 잘 아시는가 보네. 네? 저거 내가 전부터 갖고 싶다고 노래 부르던 그 차잖아. 색깔도 딱 여자같이 흰색. 키 좀 줘봐라. 한 바퀴 돌고 와야겠다 얼른. 제가 빌려 타는 건데요, 어머니. 아이고, 애기 키우는 애 엄마가 차가 뭐 필요해. 집에서 애만 돌보면 되지. 그나마 요새는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잘 돼 있어서 힘든 것도 없는데. 너 지금 어른 말 무시하니? 차키 얼른 안 내? 그렇게 저는 부모님이 절 생각해서 사준 차 역시 뺏기고 말았어요. 시모는 한 번만 더 타보고 준다 하더니 며칠을 타고 나서 다낙은 중고 외제차인 본인 차를 제 집 앞에 주차해놓고 차를 바꾸어 타자고 했죠. 어차피 애엄마인 내가 갈 곳이 어디 있겠냐면서요. 저는 인간의 인생에 많은 일들이 운으로 결정된다는 말을 들은 적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결혼은 정말 그 운이 최대치로 작용하는 일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평온하고 부유했던 제 인생이 결혼으로 인해 한순간 구질구질해지고 끔찍해진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저 운이다 생각하는 것이 그나마 나은 것 같았죠. 가난하더라도 염치 있고 따뜻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아쉬운 상황이 될 때마다 말이 바뀌고 자기 자신이 힘든 것 말고 남이 힘든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차를 뺏긴 그날 밤 이를 갈며 다짐했어요. 내가 반드시 경제력 갖고 말 거라고. 이혼에 대한 결정은 경제력을 갖추고 내가 내 능력 증명해 보이고 나서 결정하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동네 고깃집에서 전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깃집은 한우 전문점이었는데 한우에 칼집을 내서 스테이크처럼 두툼하게 굽는 것이 별미였죠. 멀리서 그 고기 맛을 잊지 못해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다고 했어요. 그리고 후식으로는 냉면과 된장찌개 같은 평범한 것도 있었지만 육개장 칼국수란 것이 있었어요. 아주 매콤하고 통통한 칼국수 면발이 한우와 환상의 궁합을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그 식당에 가서 요리 비법을 6개월간 일하며 전수받았어요. 그 기간 동안 친정에서 아기를 돌봐주셨죠. 그리고 비법을 다 배우고 나서 친정에 가서 아빠 앞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저의 브리핑을 다 듣고 난 후 아빠는 직접 고기를 구워오고 칼국수 만들어 보라고 먹어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친정집 주방에서 토치까지 써가면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죠. 생각보다 솜씨가 있는데 고기 아주 잘 구웠구나. 그래, 손님들이 근데 스스로 구우면 이 맛이 안 나지 않을까? 그래서 직원들이 옆에서 구워줘야 할 것 같아요. 초기 인건비가 좀 들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얼마 정도 투자금 필요한지 예산을 내보거라. 마침 섬유 공장을 하나 정리해서 아빠가 여유 자금이 좀 있으니 너도 언제까지 집에서 애만 보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저는 한우 가게를 차리게 되었죠. 친정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요. 제가 한우집을 차리겠다고 하자 남편과 시댁은 처음엔 무슨 소리냐는 둥 콧방귀를 뀌었지만 가게 인테리어 현장을 따라가 보고 넓은 가게 부지와 종업원들 채용 과정을 보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차피 자금은 친정에서 다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 할 말도 없었고요. 저는 한우 가격을 비싸게 책정했습니다. 한우 코스를 먹는 저녁 특선의 경우 20만 원 정도 고급 코스를 만들고 전복이며 고급 음식들도 메뉴에 추가했어요. 그리고 직원들을 관리할 매니저도 뽑고 가게 오픈 준비를 했죠. 오픈 전부터 광고를 많이 뿌렸고 동네에 큰 한우 전문점이 없었기 때문에 기대한다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한우 먹으러 올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인데 시장 조사에 따르면 근처 농협 연수원이 있고 또 나름의 관공지도 있었기 때문에 전 낙관적으로 전망했어요. 그렇게 피땀 흘려 인테리어 공사와 채용이 끝나고 드디어 가게를 오픈하던 날. 가게는 온종일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이 가게에 몰려있는 것만 같았죠. 손님들은 바글바글했고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이 오셔서 정신없으니 밥은 안 먹고 그냥 가겠다고 하실 정도로 바빴습니다. 그렇게 친정 부모님이 오전에 오시고 간 후 시댁 식구들이 가게를 돌아보러 오셨더군요. 시모는 특히 자기 남동생인 남편의 외삼촌네까지 데리고 가게로 왔다가 너무 정신없는 가게의 모습에 입구에 우두커니 서 있더군요. 그러다 어머니가 헛기침을 하면서 저에게 왔습니다. 예, 아가. 네,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가게 차렸다고 해서 식사하러 왔는데 왜 이렇게 정신이 없니? 우리 어디 앉으면 되냐? 어머님, 죄송한데 미리 말씀을 주시죠. 지금 테이블이 만석이라 지금은 대통령이 와도 자리 못 빼드려요. 예약이 벌써 일주일 전에 꽉 찼거든요. 이따가 3시부터 브레이크 타임인데 그때 오실래요? 저는 어머님 표정이 썩어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진짜 자리가 없는데. 남편 표정 역시 좋지 않았지만 전 그냥 웃으며 말했어요. 브레이크 타임에 오시기 좀 그러시면 댁에 가 계시면 제가 사람 보내고 음식 보낼게요. 어머니, 댁에 가 계실래요? 당신도? 그렇게 저는 제 겨움날 화분 하나 안 사들고 온 시댁 식구들을 쫓아냈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입이 삐죽거렸지만 자신들이 어차피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삐죽거려봤자 헛일이었죠. 가게는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저는 더 바빠졌고요. 그런데 가게 일로 정신없이 바쁘던 어느 날 아기가 밤중에 고열이 났어요. 저는 지쳐서 자다가 아기가 고열이 난다는 걸 나중에야 알고 부랴부랴 큰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중이염이 왔는데 방치가 되어 고막이 상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공 고막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일이 너무 바빠 시터 이모에게만 맡겨두었더니 아기가 아픈가 죄책감에 속상해하고 있는데 남편이 소식을 듣고 저에게 와서는 대뜸 제 뺨을 후려치는 겁니다. 철썩. 이게 무슨 짓이야? 정신 빠져서 사업인의 몸에 설친다고 했다. 애 하나 건사 못하면서 무슨 사업이야. 당장 접어. 처가에 말해서 그냥 관리해줄 사장 뽑으라고 하고 넌 다시 집에 있어. 애는 엄마가 챙겨야지. 넌 엄마잖아. 이게 다 내 잘못이라는 거야? 내가 집에 있으면서 애 돌보려고 했지. 근데 그런 나 능력 없는 인간 취급하면서 과시한 건 너 아니야? 밖에서 꼴랑 돈 몇백 벌어온다고 잘난 척이나 하고? 뭐? 꼴랑 돈 뭐? 네가 뭔데 날 때려. 안 그래도 애기 아파서 속상한데 넌 아무 책임도 잘못도 없고 애 건사는 오로지 엄마인 나만 해야 된다는 식으로 굴면서 책임은 나한테 다 덮어씌우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 저는 그 길로 친정에 아기 맡기고 나가서 진단서를 뗐어요. 너무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능력 없고 가난해도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 믿었는데 사람에게 손 찍어마는 그런 인간일 줄이야. 아무리 아기가 아파서 속상했다 해도 그 책임을 왜 나한테 다 떠넘기는지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이해되시나요? 저는 이혼한 지금까지도 그런 생각이 이해되지 않아요. 왜 같이 애를 만들고 낳았는데 책임은 애 엄마만 지는 거죠? 그렇게 진단서를 뗀 다음 저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폭력 행위가 있었고 이제 경제력도 갖춰졌기에 변호사는 아주 유리하게 이혼할 수 있을 거라 했어요. 저번에 상담 오셨을 때보단 아주 좋은 상황이 되셨다고요. 저는 아이 아빠이기에 조금만 더 고민해보겠다고 하고 남편의 사과를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기에 딱 2주 동안 기다려볼 생각이었습니다. 저만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하영이를 생각하면 아빠가 없는 것보단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기 때문이죠.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 상담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이혼을 고민하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혼에 대한 결정은 그 누구의 말도 듣지 말고 본인이 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혼 이후의 삶은 본인이 다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혼자 아기 키우며 살게 될 나의 삶의 무게를 대신 져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고 또 신중했으면 좋겠고 어떤 선택해도 하지 않는 선택에 대한 후회나 아쉬움은 반드시 남기 때문에 100%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다. 그때 들었던 말씀들이 저에겐 이상하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친구들이나 친정에 털어놓았을 땐 화내면서 이혼하란 말을 듣거나 혹은 그냥 참고 살란 말을 들었는데 확실히 의사 선생님은 좀 다르게 말씀하시더군요. 어떤 선택을 하든 결국 장단점이 있을 거란 그 말도 뭔가 세상에 100% 만족스러운 일은 없단 말로 들려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저의 아이와 저의 부모님은 항상 제 곁에 있을 거니까요. 그렇게 2주간 저는 남편의 사과든 비난이든 대화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아이 케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한 사람이 나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어요. 모든 책임을 나에게만 돌리고 내가 잘못해서 모든 것이 망쳐졌다는 식으로 원망하며 절 때린 것조차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낸 끝에 저는 제 뺨을 때린 것조차 사과하지 않는 사람과는 더 이상 그 어떤 신뢰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이혼을 결심했어요.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하니 남편은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오는지 갑자기 저에게 빌기 시작했어요. 이혼만은 못하겠다고 말이죠. 저는 2주간 기다렸고 시간이 지나버려서 이제 소송을 할 건지 합의를 한다면 조정할 건지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계속 저에게 매달렸어요. 그렇게 두세 달을 지긋지긋하게 매달리면서 이혼만은 못하겠다고 하더니 결국 조정 이혼을 선택했죠. 변호사 수임하고 조정 조건을 합의하고 그렇게 제 이혼은 진행되었습니다. 단 남편이 간곡하게 부탁한 건 있었어요. 제발 부모님께는 비밀로 해달라는 것이었죠. 내가 언제까지 비밀로 하냐고 하니까 남편이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만 비밀로 좀 해달라고, 아들로서 그 정도 배려는 부모님께 할 수 있지 않냐고 저에게 거듭 부탁하는 것이에요. 전 내키지 않았지만 같은 자식 입장으로 어떤 마음인지는 알기에 일단 알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죠. 모든 가족 모임, 명절 이딴 데 이혼 안 한 척하거나 부를 생각하지 마. 진짜 가만 안 있어. 알았으니까 일 바빠서 못 온다고 할 테니까 내가 말했다고 할 때까지만 가끔 엄마 전화 오면 받아주고 별일 없는 것처럼 좀 해줘. 알았어. 내 마지막 배려인 줄이나 알아. 그렇게 우리는 시댁에는 알리지 못한 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혼녀라는 그 호칭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홀가분하고 편해졌어요. 처음부터 내 자리가 아니었던 곳에 너무 오래 있었구나, 내 인생을 낭비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남편과 시댁이 사라지자 제 인생은 드넓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 가득했어요. 가게는 매출이 엄청나게 잘 나왔고 저는 가게 대표로서 프랜차이즈 제안을 받고 체인점주들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투자하신 돈도 매달 꼬박꼬박 이자까지 쳐서 갚아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이를 돌보는 전담 시터를 구하고 제가 시터를 관리하면서 제 일을 하고 바쁘게 살았죠. 원어민들이 하는 영어 뮤지컬 수업과 유아 골프 수업 등 제가 아기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시켜주었어요. 고급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푹 쉬고,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이혼의 아픔을 잊게 했습니다. 속물적이라고요? 네, 그런 소리 들어도 할 말 없어요. 저는 돈 쓰는 게 좋고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누리고 싶은 속물 맞으니까요. 단지 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쉽게 돈 벌려고 하진 않습니다. 스스로 엄청나게 노력을 하죠. 속세에 사는데 돈의 힘에 대해 그 누가 쉽게 돈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조선시대 사대부도 아니고 말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했던 가장 큰 실수는 그런 부분에 대해 지나치게 낭만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고 얼마나 힘들게 견뎌야 하며 또 그 와중에 없으면서도 허세 떨기 위해 얼마나 무리하는지, 그런 것들이 정말 치가 떨리기 싫었어요. 다행히 저에게는 제 모든 것을 회복시켜줄 재력을 가진 부모님이 있었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몸과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어요. 저는 한동안은 그저 이제는 전 남편이 되어버린 아기 아빠와 시댁에 대해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답답하고 후회가 되고 부정적인 감정들만이 올라왔기 때문이죠. 그렇게 마음을 추스리려 애쓰는 동안 1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시부모님께선 저에게 잘 연락하지 않으셨죠. 다만 가끔 안부 전화라며 연락이 오셨기에 전 일단 이혼한 건 아직 모르구나 싶어 친절히 응대를 해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전화를 하셔서 왜 이렇게 코빼기도 안 보이냐며 얼굴을 언제 보여주는 거냐고 못마땅해 하셨죠. 저는 이혼한 걸 밝힐 수도 없고 해서 그냥 가게 일이 많이 바쁘고 매출도 잘 나와서 정신 없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채근을 하신다면 언젠가는 전 남편이 자기 입으로 이혼했다고 말하겠지, 그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끌다가 마침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님의 동창회 소식이었죠. 시어머니는 고등학교 모임에 총무를 맡고 계셨는데 이번에 동창회를 크게 하게 되었다며 저에게 장소를 우리 가게로 하면 어떻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전 당황해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90명이나 되는 단체는 저희가 잘 안 받아요. 손님 케어하기가 힘들어서요. 그리고 동창회 하시는데 한우는 좀 과하지 않을까요? 저희 가게가 가격이 좀 세요. 회비로 드시는 거 아닌가요? 너 말 한번 기분 나쁘게 하는구나. 내가 무슨 이 동네 옆집 아줌마냐?
시어미가 친구들 좀 불러서 고기 좀 먹겠다고 하면 네 하고 대답하고 순순하게 굴면 될 것이지 무슨 가격이 어쩌고 명수가 어쩌고 그런 태클이나 걸고 있어? 내가 남이야, 어? 그리고 우리 회비 많으니까 제일 비싼 코스로 시킬 거야. 걱정 말고 내가 말한 날짜에 예약 잡아도. 네. 저는 어머님이 너무 기분 나빠하셔서 어쩔 수 없이 예약을 잡아드렸어요. 그렇지만 어쩐지 가게 메뉴 가격도 잘 모르고 계실 것 같았고 제일 비싼 세트면 1인분에 20만 원씩 하는데 진짜 그걸 대접하란 말인가 싶어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어쩐 일이야? 어머님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90명 데리고 우리 가게에서 동창회를 하시겠다고 하네? 제일 비싼 코스로 달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밥값만 1,000만 원 넘게 나올 거야. 내가 못하시게 엄마한테 말씀드려볼게. 전 남편은 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아들과 엄마가 잘 해결하겠지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다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여보세요? 너 그새 네 남편한테 일렀니? 내가 도대체 너한테 어른이긴 해? 며느리가 한우 가게 하는 거 동창들이 다 아는데 한 번도 초대도 안 했으면서 이번 기회에 시어머니 면 좀 세워주는 게 뭐가 어때서 그래? 잔말 말고 제일 비싼 코스로 준비해. 90인분으로. 내가 회비가 부족하면 내 재산 털어서라도 밥값 낼 테니 요새 좀 그만 떨어라. 에휴, 원. 어머님은 전화기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그놈의 허세병 또 도졌네 싶어 이번 한 번은 그냥 조용히 맞춰드리고 남편한테 한 달 내로 이혼의 사실 이야기하라고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죠. 마지막 이혼 선물로 어머니와 친구분들 밥 대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로요. 좋게 그냥 넘어가야 저와 제 아이 인생도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겠지 하고 애써 마음을 좋게 다독였죠. 드디어 대망의 동창의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어쩐지 돈을 안 주고 버티실 것 같아서 최고급 코스인 20만 원짜리 코스 말고 그 밑에 12만 원짜리 코스로 90인분을 준비하라고 지시해둔 상태였어요. 시간이 되고 속속 어머님 동창분들이 오셨죠. 전 며느리도 아닌데 며느리 행세를 하면서 그분들 인사를 들어드려야 했고 시어머니는 아주 으쓱한 표정이셨죠. 마치 자기 돈으로 차린 자기 가게인 듯 말이에요. 저런 꼴값을 보는 것도 오늘 뿐이니 오늘 하루만 참자 하면서 전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지긋지긋했던 저놈의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허세가 참 일관성 있다 싶은 것이 이혼하길 다행이다 싶었죠. 여기가 우리 며느리가 하는 가게야. 어서 앉아. 오늘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어머, 여기가 인터넷에서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던데. 인테리어 너무 고급스러운 거 아니니? 아우, 너무 멋지다 얘. 며느리 잘 봤다. 아유, 우리 아들이 결혼해준 건데 뭐. 며느리가 결혼하고 싶다고 얼마나 매달렸다고. 하긴 네 아들이 워낙 인물도 좋고 성격도 좋고 좀 잘났잖아. 그치? 저는 온갖 듣기 싫은 소리들을 한 귀로 듣고 흘리면서 최대한 직원들에게 정중히 서빙해드리라고 지시하고는 카운터에 가 있었어요. 정말이지 꼴도 보기 싫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근데 내가 찾아보니까 최고급 코스 요리에는 전복구이하고 오미자식혜랑 몇 가지가 더 나오던데. 우리 오늘 먹는 거 제일 비싼 코스 맞아? 며느리가 당연히 최고급으로 준비한다고 했는데. 얘 아가, 이리 와보렴. 네, 어머니? 예, 전복 요리하고 왜 안 나오니? 불싸. 요새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메뉴 공개가 다 되다 보니 어머니 동창분들이 이건 최고급 코스 아니라고 꼬투리를 잡으신 것 같았어요. 저는 슬쩍 12만 원짜리로 깔려둔 꼼수가 걸려버려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제일 비싼 코스 요리들을 뒤늦게 만들어 서빙했습니다. 어머님 손님들 때문에 원래 최고급 코스 드시려던 손님들이 다른 코스를 드시게 되었고 손해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손해가 발생했으니 어머님에게 어떻게 설득을 해서든지 밥값을 다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맥주까지 시키셔서 한 잔씩들 드시고 실컷 먹고 떠들썩하게 즐기신 동창분들이 거의 나가시고 어머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어머님, 오늘 음식 어떠셨어요? 만족스러우셨어요? 식대가 맥주도 드셔서 1인당 20만 원이시고 총 1,825만 원인데 제가 술값 25만 원 빼드릴게요. 어떻게 계산하시겠어요? 예, 방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니? 돈 내라고? 네? 어머님, 회비로 내시고 모자라면 사비로라도 내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살면서 한 달에 10,000원씩 갚을 테니까 달아놔라. 외상해놓고 내가 갖고 싶을 때 갚지 뭐. 참, 아유, 가족끼리 무슨 밥값을 받으려 들어? 아유, 어머님, 이대로 가시면 어떡해요. 어머님 친구분들 시중 드느라 저희 완전 오늘 장사 하나도 못했어요. 지금 까먹은 하루 매출이 얼만지 아세요? 얘가 돈독이 올랐나? 늙은 시어미랑 친구들 대접 하루 한 것 가지고 온갖 못할 소리를 하네? 정신 좀 차리고 살아. 너 우리 아들 정도 되니까 그래도 너랑 살아주지. 고마워해. 어머님은 점점 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절 열받게 하셨어요. 저는 남편과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말하지 않으려 했었지만 남편이 저랑 살아주고 있는 거라며 감지덕지하라는 식의 그 말에 결국 이성의 끈을 놓고 말했죠. 아줌마, 거기 서요. 몇 걸음 앞으로 가고 있던 어머님이 순간 우뚝 멈췄어요. 뭐? 아줌마, 저 아줌마 아들하고 이혼한 지 1년 됐거든요? 이제 남남이라고요. 밥값 안 내고 가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 어디 그 문 밖으로 한번 나가보시든가. 뭐? 이혼? 네, 벌써 1년 지났고 아줌마 아들이 제발 부모님께 말하지 말아달라 해서 그동안 말씀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밥값을 안 받을 순 없으니 당장 돈 내놓으세요. 돈 없으시면 저한테 매일 가게 나와서 설거지를 하시든가요. 설거지 일당이 종일 일하면 10만 원 정도 되니까 180일, 6개월 정도 일하시면 되겠네요. 마침 설거지 알바 구하던 참인데 잘 됐네요. 저는 속에 있던 모든 응어리를 그냥 다 말로 쏘아버렸어요. 어머니에게 아줌마라고 소리 지를 때 그동안 쌓였던 저의 모든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이 들었죠. 제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는 갑자기 울상을 짓더니 저에게 사정하기 시작하더군요. 아가, 미안하다. 내가 이혼한 줄도 모르고. 아유, 이 밥값을 어떡하냐. 아유, 왜 그렇게 비싼 코스 요리를 시켜가지고 갈비탕이나 한 그릇씩 먹으면 될걸. 아유, 그냥 한때 시어머니였던 사람이 늙어서 주책 부렸다 생각하고 넓은 마음으로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그러기엔 돈이 너무 크죠.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 집에 가서 어떻게 갚으실지 상의하시고 연락주세요. 오늘 경찰 안 부른 것만 해도 전 할 도리 다 했다고 봅니다. 알았다. 미안하다. 어머니는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모습에서 사기가 꺾여 풀죽은 모습으로 가게를 나가셨습니다. 어르신인데 그래도 너무했나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그동안 저한테 했던 걸 생각하면 당해도 싸다 싶었어요. 그 후로 전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어떻게 하셨는지 잘 들었고 돈이 얼만지도 들었는데 월급을 쪼개 다달이 갚을 때니 신고는 하지 말고 좋게 넘어가 달라고요. 그렇게 애보는 일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고 절 과시하던 인간이 저에게 돈 때문에 싹싹 비는 꼴을 보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여보, 한때 부부였던 정으로 한 번만 봐줘. 당신한텐 그렇게 큰 돈도 아니잖아. 생활비 100만 원 던져주고 돈 아껴 쓰라고 사람 피 말릴 때 던지고 1,000만 원이 큰 돈인 건 아니야? 당신한테 너무너무 큰 돈 아니야? 한 달에 200~3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하고 살 때도 당신 친정이 어떤 곳인지 당신이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 그런 걸 잘 몰라서 실언을 많이 했어.
근데 이제 어머니까지 이러니까 나도 너무 쪽팔리고 괴로워. 그냥 못난 남자랑 잘못 엮였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경찰에 신고하거나 그러지 마.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꼬박꼬박 갚을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넘어가줘. 미안하다 정말. 그래, 알겠어. 이제 네 인생과 내 인생이 좀 다르다는 걸 알겠니? 생활비 100만 원 같은 소리 나한테 하면서 돈 버는 유세했던 네가 네 스스로 좀 부끄럽길 바랄게. 다달이 100만 원씩 꼭 갚아. 맥주값 25만 원은 내가 까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그냥 1825만 원 딱 맞춰서 갚도록 해. 이제 안 붙이는 것만도 고마워해야 할 거야. 그 후로 저는 전 남편에게 다달이 밥값을 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전 남편과 시댁 얼굴도 안 보고 자유롭게 풍족하게 살고 있죠. 결국 사람은 다 자기가 살아야 할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순진해서 그 자리를 잘못 찾아가서 그걸 되돌리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제 이혼 스토리 어떠셨어요? 더운 여름날 시원한 사연 되셨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행복하세요.